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의지, 그 반인식으로 이루어진 7번째 공간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 존재밖에 없고 의지와 인식이 없는 공간세계로 이를 실체적 무의식 공간, 또는 실체적 무의식 존재라고 이는 정의한다. 자, 통합사회철학 강의 7번째 공간세계 실체적 무의식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도형으로 나타내보면 존재와 반의지의 의지가 이루는 그 평면이 반인식화될 때 나타나는 공간, 반의지와 반인식이 인식의 평면이 존재화될 때 나타나는 공간, 반인식과 존재가 반의지화될 때 나타나는 공간이 제7사유공간, 제7사유공간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설명해보면, 정의해보면, 제7사유공간은 반의지와 반인식, 즉 의지되지도 인식되지도 않는 공간만의 존재만의 공간이다. 삶의 존재와 공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유는 존재뿐이며 의미를 가지는 것도 존재뿐인 공간.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반의지적이고 반인식적인 시면의 세계로 침몰하게 됐다. 자, 제7사유공간은 반의지, 반인식, 반의지, 반인식, 즉 의지되지도 인식되지도 않는 공간 속에서 존재만 사유되는 사유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삶의 존재와 공간으로 규정한다. 모든 사유는 존재뿐이며 의미를 가지는 것도 존재뿐이다. 다른 것들은 다 반의지화돼서 반의지 반인식화돼서 음의 세계로 사라져버린 그런 공간이 되겠다.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 사유로부터 외면화되지 못하고 반의지적이고 반인식적인 시면의 세계로 전환. 나머지 것들은 시면의 세계로.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의지와 인식은 시면의 세계로 전환되는 공간이 되겠다. 이와 같은 인간의 사고체계, 일정 체계적 생각, 사고를 사유라고 정의한다. 일정 체계적 생각 또는 사고를 이는 사유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사고체계, 이런 사고체계는 존재를 존재로만 사유하는 극단적 사유 상태에서 경험된다. 즉, 물은 물이며 나무는 나무일 뿐이다. 이때의 사유는 단순한 존재론적 유물론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존재론적 깊은 정신세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래서 존재만으로 세상을 구성시키는 평정의 세계가 됩니다. 존재만으로 세상을 구성시키는 평정의 세계. 인간 일반 삶의 사유세계를 존재에 고정시키면 의지와 인식을 반의지 반인식화시키면 같은 말이지. 삶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만 남아 외면화된다. 이를 통하여 제7사유공간은 세계 공간으로부터 존재만 남는 의지와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반의지 반인식화되는 초월적 존재 세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 일반은 우리들은 초월적 존재 세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인식의 분열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유물론, 자신의 사유세계를 구성할 위험을 항상 보유한다. 자연주의적 유물론. 이와 같이 우리는 의지와 인식을 자신의 사유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두 가지 극단적 사유 상태를 경험한다. 즉, 초월적 존재세계와 이때 초월적 존재세계의 구성은 의지와 인식의 이탈을 통한 존재의 표상화 과정이며 자연주의적 유물론인 경우에는 존재의 표상화를 통한 의지와 인식의 이탈 과정으로 구별된다.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지. 즉, 초월적 존재 세계는 의지와 인식의 이탈이 선행되어 선행되며 자연주의적 유물론은 존재의 표상화가 선행된다. 선행되는 게 다른 거야. 하나는 존재와 인식의 이탈이 선행되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표상화가 선행된다. 초월적 존재 세계에서 의지 분열과 인식 분열 현상은 존재 부각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의지 분열과 인식 분열 현상은 인간 삶의 세계를 사이 공간의 후면 그리고 음의 세계로 추방시키며 그걸 도형에서 보면 반의지화 세계에 의해서 후면 세계가 되고 반인식화 세계에 의해서 음의 세계로 가라앉게 되어버린다. 잠재 세계, 음의 세계로 전환되겠지. 이로써 사유는 제한받는다. 사유 제한은 곧 삶의 자유로운 세계 구성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만 남겨지는 혼돈과 절망의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초월적 삶의 세계가 아니라 절망의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존재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러므로써 파괴된 자신을 의지와 인식 부분이 파괴됐겠지. 파괴된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선술하였던 키에르케고르적 절망과 유사하다. 그는 절망 과정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정의.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인식 공간 사유 세계에서 의지의 분열이 인식될 때 자신의 존재로부터 자기 이탈을 통한 사유 세계 전환을 성취하고 그에 따른 의지 분열 세계로부터의 전환 과정을 지난 시간에 사유했었지. 그러나 존재, 의지, 반인식으로 구성된 제7 사유 공간은 자기 이탈의 근원인 인식 세계가 분열된 세계이다. 그렇지. 인식도 반인식화 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의지 분열의 극복은 인식의 인식화 과정을 전제로 하는 조건적 전환 세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거 의지 분열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인식이 우선 인식화돼야 되는 거야. 즉, 제7 사유 공간을 존재, 반인식, 반의지, 인식으로 구성된 제3 사유 공간으로 우선 전환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식을 통한 자기 이탈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의지 분열로부터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사유 전환을 위하여 우리는 반인식의 인식화 과정을 전제로 하거나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적 세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의 경험을 전제로 무를 통해서는 뭐 다른 세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무의 세계를 무의 경험을 전제로 분열 세계로부터의 전환 세계를 구성해요. 알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하기 바랍니다. 제6사의 공간은 종교와 신에 대한 종교와 신에 대한 우리 인간 관점에서의 세계이다. 종교와 신에 관한 신에 대한 우리 인간 관점에서의 세계. 즉,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 종교와 신을 창조하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반존재, 의지, 반인식 공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신작용과 그 결과물이다. 우리 제7, 제6 사이 공간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자. 반면 제7 사이 공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7 사이 공간은 제6 사이 공간은 다른 것들은 다 반존재, 반인식화되고 의지만 남아있는 거고 제7 사이 공간은 다 반존재화되고 존재만 남아있는 거다. 반면 제7 사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 실체적 존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성될 때 그리고 인간 일반이 깊이 빠져드는 삶의 세계로 우리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위치하는 본질적 공간이다. 본질적 공간. 종교의 기원, 그 의지, 그리고 본질에 대한 사유는 인간의 다양한 사유 공간을 암시한다. 신의 본질은 신의 본질은 반의지와 존재와 존재의 평면세계, 반의지의 평면세계, 반의지와 존재의 평면세계를 의지와 존재의 평면세계로 전환시키는 매개자이다. 반의지를 의지화하는 것이 바로 신의 본질이 되겠다. 인간이 신을 사유할 때 반의지와 존재의 평면세계가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반의지가 되겠지. 그러나 역설적으로 신의 본질은 반의지의 세계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삶의 세계를 의지화시키는 본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신은 제7 사유공간 후면세계, 반의지의 세계가 되겠다. 제7 사유공간 후면세계를 전면세계화하는 전환적 힘의 근원으로 사유.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신은 제7사의 공간 후면세계, 반의지의 세계를 전면세계와 의지화하는 전환적 힘의 근원으로 여긴다. 신은 본질상 반의지 영역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본질을 무시하고 제7사의 공간에서 그를 찾으려 한다. 종교적 오류가 있는 거다. 종교적 오류, 종교적 착각의 공간이 되겠다. 인간 일반은 신의 본질을 자신의 사유세계에서 찾으려 하므로 신의 본질과 대립된다. 신 또한 사유주체로서 잘 들어봐. 신 또한 사유주체로서 그의 사유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사유세계는 인간의 사유세계와는 본질적으로 그 구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 체계 속에서 신의 본질을 사유하려 함으로써 그의 본질과 대립
하고 또 불일치가 발생하게 신을 인간화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자,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은 그 사유세계의 동질화를 성취할 수 있기는 하지만 동일화는 물론 불가능하다. 동질화까지만 가능하다. 비슷하게. 신과 인간은 본질적 사유세계의 사이로부터 사유세계의 동질화를 성취할 수 없다. 인간은 비슷해질 수 있겠지만 신은 우리와 비슷해질 수 없는 거지. 이로부터 신과 인간의 비동질성이 성찰된다. 지금까지 인간 일반이 신의 본질을 사유할 수 없었던 근원은 신적 사유세계의 본질과 인간 사유세계의 본질을 동질화시키려는 그런 의지 때문이었다. 자, 신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자. 우리는 신과 인간 사유의 비동질화를 전제로 신의 본질에 대한 사유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신은 인간 사유 공간과 무관한 존재로 신 고유의 의지 세계를 포함하는 공간 세계를 가지는 존재이다. 신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 다른 인간의 사유 세계로부터 이탈된 신의 새로운 사유 세계는 우리 인식하려는 자를 인식자라고 한다. 우리 인식자에게 또 다른 사유 영역을 제공할 것이다. 신은 신을 위한 사유 공간의 새로운 구성 요소 발견과 재배치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신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가 되었으며 신의 인간화는 신의 본질을 파괴한다. 신의 인간화가 우리 사유세계로부터 철저히 부정될 때 신의 본질은 그 진실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자, 알겠지? 신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적 사유 구성 요소는 존재, 반존재, 의지, 반의지, 인식, 반인식을 구성된 인간 일반의 통합사유 체계, 통합사유 철학 체계를 포함하는 동시에 시간, 반시간, 공간, 반공간, 질서, 반질서 그런 세 개의 좌표축을 추가 구성하는 인간 사유 한계를 벗어난 영역을 포함한다. 인간은 존재, 의지, 인식의 3차원 공간만을 가지지만 신은 시간축과 또 다른 공간, 반공간 축과 질서, 반질서 축이 추가된 6차원의 6개의 축을 가진 그런 영역을 가진 존재가 신이라 하겠다. 반시간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영역, 시간 개념이 변화되어 시간의 흐름이 없는 우리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반시간 영역으로 구성된다. 반시간 영역에서 시간의 길고 짧음은 사라지고 변화와 무변화만 존재한다. 자, 시간과 반시간의 세계 잘 기억하도록 하자. 반공간의 세계는 인간 일반 감각기관에 의해 감지되는 일반 3차원 공간과 인간 일반이 아닌 모든 동물이 각기 감지하는 공간, 우주 전체 막대한 규모로 감지하는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
북미소 세계에서 탄생하는 인간에게 인지되지 않는 불확정성의 공간, 영재역학이 되겠지. 공간들로 구성되는 반공간으로 구성된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공간이 아닌 이런 반공간들로 구성되는 것을 반공간 세계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질서 반질서의 세계는 인간 일반이 알고 있는 법칙이 통용되는 세계와 그 법칙이 무너지는 세계이다. 인류 역사 전체의 인식작용으로 겨우 발견한 네 가지 기본 힘은 물리학적으로 만유인력 또는 중력, 강한 핵력, 원자 간의 핵력이지.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원자 속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 네 개를 우리 인간은 겨우 발견했다. 네 가지 기본 힘은 극미소 세계 또는 우주 전체를 단위로 하는 거대한 공간이 가정되면 그 의미를 잇는다. 인류 역사상 겨우 발견했는데 우주 전체를 기본으로 하거나 미소 세계를 기본으로 하면 네 가지 힘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규모의 공간에서도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세계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법칙이 무너지는 현상을 실행하면 우리는 이를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일반 법칙화된 것들로 우리 삶은 이미 가득하다. 자, 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신의 특징적 세계는 통합사회철학, 시간사회철학을 모두 포함하는 무경계 평등 세계이다. 시간의 흐름과 정지의 구분, 경계도 없고 공간의 크고 작음의 구분, 경계도 없다. 질서, 반질서, 통합세계 속에서는 법칙과 비법칙의 구분 또는 경계도 있을 수 없다. 자, 본서에서 다루는 통합사회 철학은 6개의 기본 생각 개념축을 구성하는 총 29개의 사유세계로 구성된다. 이 선형세계는 9개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약한 선형세계, 강한 선형세계로 나누게 되면 38은 24, 24개의 선형세계로 바뀌게 되고 평면세계는 12개인데 좀 더 약한 평면세계와 약평면세계, 강평면세계로 나누게 되면 48개의 평면세계로 구성된다. 24개, 48개. 그리고 공간세계는 간단하게 8개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8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약한 공간세계, 강한 공간세계로 나누게 되면 64개의 공간세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4개, 48개, 64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계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면 136개의 세계, 136개의 존재로 구성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신의 세계가 구성하는 12개의 기본 생각 개념축을 사유한다. 그렇지? 6개의 기본축이 있으니까 반질서축, 반시간축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12개의 기본 생각축을 이루게 되겠지. 이 세계 속에서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18개의 선형세계가 나타나고 구수를 증대시키면 조합적 평균 교차와 공간 교차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선형세계가 생기게 되고 40개의 평면세계, 32개의 공간세계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통합사회 철학과 신의 통합사회 철학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질서, 반질서, 축이 하나 추가되고 시간, 옆에서 공부한 시간, 반시간의 축이 추가되고 질서, 반질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우리는 신의 세계를 또 다르게 구성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부했던 거를 공부하게 되면 시간, 반시간 축, 공간, 반공간 축, 또 하나는 질서, 반질서 축. 이렇게 인간이 가지지 않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추가적인 축이 생기는, 사유 공간 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할 수 없다. 3차원까지는 우리가 도식화할 수 있지만 6차원이 되면 이걸 도식화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본소에서 다루는 통합사회철학은 6개의 기본생각축 개념으로 구성하는 총 29개 사유세계로 구성되고, 그런데 신의 세계 구성은 12개의 생각축을 사유하게 되고 6개가 추가되니까 이 세계 속에서 18개의 성형세계, 40개의 평면세계, 32개의 공간세계가 구성된다. 자, 우리는 이를 절대 사유공간으로 명명한다. 신이 가지는 사유공간을 절대 사유공간으로 명명하고 신적 사유공간 세계로 규정한다. 신적 사유공간 세계. 인간적 사유공간 세계는 6개의 축으로 구성된 일반적 통합사유철학 체계가 되고 절대 사유공간은 거기에 6개의 축이 추가된 공간이 되겠다. 이런 다른 썰을 통해 이는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신적 사유공간, 통합사유공간에 대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죽기 전에 쓸 수 있다면 우리 같이 공부할 기회를 가져보자. 네, 7사의 공간은 존재, 반의지, 반인식이 구성하는 그리고 이 앞에 이런 절대 사유 공간 6개의 축으로 구성된 우리 사유 공간 세계를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하겠지만 여러분 이 통합사회 철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 사유 공간에 대해서는 선생님 뒤를 이어서 계속 공간을 완성해 가기를 부탁합니다. 네, 7사의 공간은 존재, 반의지, 반인식을 구성하는 실체적 무의식 공간, 실체적 무의식 공간. 처음에 얘기했었지. 전술한 바와 같이 꿈은 본능적 무질서 자유 상태를 통해 억압을 극복하면서 수면 중 사유를 수행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꿈은 억압된 꿈은 억압된 의지가 인식화되지 못하고 꿈은 억압된 의지와 인식화되지 못하고 머릿속 생각의 구조 속에서 깊이 숨어있는 반인식이 존재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반의지가 억압된 반의지와 반인식이 존재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꿈이라고 한다. 반인식 세계는 경험적 반인식으로부터 심리학적 무의식화되고 본질적 반인식을 통하여 통합, 철학적 무의식화된다.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심리학적 무의식, 철학적 무의식. 그러므로 프로이드의 방식대로 꿈을 통하여
자신의 억압된 과거를 유추하는 것은 논리적이긴 하다. 그러나 혹시 꿈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면 우리가 위에서 기술한 신적 사회공간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인 일이다. 이해되지? 과거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유추할 수는 없다. 꿈을 통해서. 가끔 꿈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있기는 하다. 이것은 과거에 생각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무의식화되어 우연히 미래와 일치할 때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하여 그러므로 미래에 대하여 오랫동안 다양하게 생각하면 조금 더 실제 미래와 비슷한 꿈을 꿀 가능성을 조금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고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그, 그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꿈이 우리의 고찰의 중요해서가 아니다. 꿈이 우리의 고찰하는 제7사의 공간, 존재, 반의지, 반인식 공간을 비교적 명확히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제7사의 공간을 선생님은 꿈의 공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제7사의 공간은 꿈의 공간. 반의지와 반인식된 인식에 대해서 반의지, 반인식화되어서 후면세계, 음의 세계 속 우리의 사유가 존재로서 표출되는 공간. 이게 제7 사유 공간, 즉 꿈의 공간이 되겠다. 제7 사유 공간의 특징. 그래서 꿈을 전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중에 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7일 사유 공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기 바란다. 자, 제7 사유 공간의 특징. 실체적 무의식 공간을 프로이드는 이렇게 사유했다. 선생님이 그냥 예측하는 거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성적 자아가 아닌 무의식적 억압이다. 이건 프로이드 말인데 선생님이 해석하면 제7 사유 공간의 특징인 거야. 이는 우리 철학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생각의 전환이었다.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성적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적 억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철학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었지. 프로이드는 그의 인간 삶 속에서 개체 억압 상태, 반의지 상태, 반인식 상태지. 개체 억압 상태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거야. 반면에 또 다른 심리학자 카를로스 융은 집단적 무의식을 통찰한 철학자이다. 그는 삶의 전반적 틀은 집단적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하면서 집단 억압 상태를 우리 인류 정신에 확인했다. 지금까지는 그런 집단 억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프로이트가 드디어 그것에 대해서 융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 억압과 집단적 무의식은 우리가 논증하고 있는 실체적 무의식 공간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적 이게 프로이드지, 이건 융이고 이런 심리학적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논증하고 있는 실체적 무의식 공간, 제7의 공간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거야. 같은 생각으로 프로이드와 융보다 앞선 철학들도 많겠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는 관점에서 분류했을 뿐이다. 프로이드와 융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서 비슷한 집단 무의식, 무의식적 억압에 대해서
주장한 철학자들은 의외로 많이 있다. 이 프로이드와 융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자, 우리는 수생적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 우리는 억압 속에 살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이는 인간 일반 모두의 모습이다. 이는 극복할 필요 없는 우리 삶의 세계다. 우리는 극복할 필요 없다. 그게 우리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면 되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억압을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억압을 씌운다. 왜냐하면 그런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억압을 씌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야. personality 제로야. 우리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인간적 무질서의 평정한 자유정신을 가지면 물론 사회 공간이 되겠지. 실제 물리 공간이 아니라 억압에서 자유로, 투쟁에서 평정으로. 이것이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유 상태이며 진리에 가까운 삶이 되겠다. 자, 관련된 철학들을 잠깐 보면 프로이드와 융이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성적 자아가 아닌 무의식적 억압이 행동을 통제한다고 주장했고 융은 집단적 무의식이 삶의 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철학자가 됩니다. 이게 7일 사이 공간, 존재, 반의지, 인식 공간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활동 내용이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 선생님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선생님 지식도 제한적이고 다른 모든 철학자를 제7 사이 공간에 위치시키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7 사이 공간, 존재, 반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존재, 반의지, 반인식 이 공간이 되겠지?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 제7 사이 공간은 선생님이 꿈의 공간이라고 별명을 만들었고 정식 명칭은 실체적 무의식 공간, 실체적 무의식 문제가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공간 세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소중한 우리의 공간 세계, 소중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한다면 이 세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이 통찰하고 연구해서 자신의 철학적 세계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를 바란다. 자, 다음 수업은 여기 반존재와 반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마지막 제8 사이 공간. 우리가 29개의 공간에 대해서 오늘로서 다음 시간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29개 공간의 마지막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이 되는 분열 공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